저기 검은색 점퍼 입은 남자 못 보셨어요? 혹시 검은색 점퍼 입은 남자 못 보셨나요? 키 175 정도의. 1987년 9월 3일 추석을 사흘 앞둔 목요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 남편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단 5분. 그가 돌아오지 않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1987년 9월 3일 오후 2시 40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한 대구행 고속버스 한 대가 천안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군것질거리를 사러 매점으로 향했죠. 그중엔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 김도현, 당시 38, 아내 이선희, 35. 도현은 서울의 한 중견 무역회사에서 격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번 대구행은 추석을 맞아 처가를 방문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버스가 멈추자 선희는 남편에게 도시락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김밥 좀 더 사올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버스 밖으로 내렸죠. 휴게소는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선희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매점에서 김밥 2줄을 샀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 휴게소 정차 시간은 보통 10분 남짓. 그런데 선희가 버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죠. 선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합니다. 선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조금 불안해진 선희는 다시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 쪽을 살폈습니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버스 기사는 다시 한번 경적을 울렸습니다. 선희는 매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검은색 점퍼 입은 남자 못 보셨어요? 키 175 정도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게소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갔고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죠. 선희는 다급하게 휴게소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매점, 식당, 주차장.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결국 버스는 선희만 태운 채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휴게소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관리인은 차분하게 말했죠.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전화 거신 거 아닐까요? 선희는 그제야 휴게소 한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떠올렸습니다. 급히 그쪽으로 가봤지만 전화 부스엔 아무도 없었죠. 수화기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오후 4시 천안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이름, 나이, 인상착의. 부인, 남편분이 최근에 무슨 고민 있으셨나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우린 그냥 처가 가는 길이었어요. 경찰은 휴게소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휴게소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매점 직원 하나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검은 점퍼 입은 남자요? 전화 부스 쪽으로 가는 건 봤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차종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빨리 나가길래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번호판도 탑승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대구 친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천안에 남아 남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어디론가 간 건 아닌지. 선희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는 이렇게 말했죠. 도현 씨가요? 오늘 오전엔 멀쩡했는데요.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는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도현 씨가 점심 먹고 공중전화로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거 봤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긴 했는데. 선희는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동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천안의 한 여관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8시간. 그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지?
이틀날 아침 경찰은 천안 일대 병원과 파출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하거나 사고 신고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희는 닷새 동안 천안에 머물렀습니다. 휴게소를 다시 찾아가고 주변 마을을 돌며 남편의 사진을 들고 물어봤죠. 이 사람 못 보셨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선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신문은 사흘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선희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건 그날 입었던 옷뿐. 선희는 그날 밤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현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회사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특별히 뭐. 그리고 일주일 뒤 선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격리부장이었습니다. 부인 혹시 댁에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987년 9월 10일 선희는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그곳은 남편이 12년간 다니던 무역회사였습니다. 격리부장 박태수는 선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부인,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한 일인데요. 박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실종되기 전날 회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현금과 어음 일부가 사라졌어요.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부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금고 출입기록부였죠. 거기엔 9월 2일 오후 5시 김도현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액면가 2천만 원 상당의 어음입니다. 1987년 당시 5천만 원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부장급 이상, 그 중에서도 격리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었죠. 김도현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박 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어요. 부인께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횡령 혐의까지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한 건 아닐까요?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도현 씨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요. 그 금고 역시 본인만 열 수 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박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다만 퇴근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긴 했죠. 부장님, 제가 혹시 며칠짜리 비우면 좀 봐주세요. 저는 그냥 추석 연휴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선희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서랍 안엔 회사 서류들과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모였습니다. 거래처 전화번호, 회의 일정 같은 것들. 그런데 8월 마지막 주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 아래엔 전화번호 하나. 선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선희는 매일 아침 신문이 사건 사고란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남편과 관련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초 강릉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실종자 신고하신 분이시죠?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머니에서 서울 남부터미널발 대구행 버스표가 나왔고요. 9월 3일자입니다. 선희는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영안실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시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에 오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체구, 비슷한 나이대. 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죠.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그 사람에게. 경찰은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있긴 한 걸까? 그리고 1988년 1월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죠. 선희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유소, 서울 종로의 음식점, 부산의 모텔. 사용 장소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선희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카드 언제 사용된 건가요? 직원은 답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총 사용액은 15만 원 정도 됩니다. 선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수증 서명이 불분명했고 가맹점 주인들도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산의 한 모텔 주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자 혼자 왔어요. 키는 한 175, 검은 점퍼 입고 있었고. 선희는 물었습니다. 얼굴은요? 그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신용카드는 그 후로도 석 달 동안 간헐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때론 대구, 때론 인천. 일정한 패턴은 없었죠. 선희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정말 돈을 들고 도망친 걸까? 1988년 4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지막 사용처는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죠. 선희는 청주까지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4월 초에 이 카드 쓴 사람 기억하세요? 그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손님이 몇백 명인데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선희는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1년. 선희는 이제 남편을 찾는 일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회사는 횡령 사건을 경찰에 공식 신고했고 김도연은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을 옷들을 박스에 담았죠. 그러다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곧 끝날 거야. 선희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990년 봄. 선희는 남편 없이 3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엔 원망했죠. 이제는 그저 무덤덤해졌습니다. 남편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회사는 보험 처리를 끝냈습니다. 선희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해 5월 어느 날 선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도연 씨 부인이십니까?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도현 씨 회사 후배였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걸 발견해서 연락드렸어요.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말했습니다. 회사 창고 있잖아요. 구로에 있는 낡은 창고요. 거기서 공사를 하는데 바닥을 뜯었더니 이상한 게 나왔어요. 선희는 물었습니다. 이상한 게 뭔데요? 남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금괴요. 그리고 다른 것도요. 선희는 다음날 구로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회사가 오래전부터 자재를 보관하던 곳이었죠.
남편도 가끔 재고 관리 때문에 그곳에 들렀다고 했었습니다. 창고 입구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경찰에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도연의 아내입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파헤쳐진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밑엔 작은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죠. 경찰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괴 15개, 그리고 현금 다발, 총액은 대략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이 가져간 돈인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에서 사라진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부인 경찰은 말을 멈췄습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왜요? 또 뭐가 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괴 옆에 유골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일단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신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일까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성인 남성의 것이 맞았고 사망 시기는 대략 2년에서 3년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1987년에서 1988년 사이 남편이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죠. 선희는 남편의 치과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치아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김도연의 것이 맞았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누가 왜 남편을 죽인 걸까?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회사 경리부 직원 4명뿐이었습니다. 김도현, 박태수 부장, 그리고 2명의 대리급 직원. 경찰은 이들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대리급 직원들은 1987년 9월 당시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출장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입원해 있었죠. 남은 건 박태수 부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박태수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1989년 초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태수는 1989년 2월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입국 기록이 없었죠. 경찰은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박태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태수는 1993년 마닐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무연고 묘지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범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죠. 경찰은 정황상 박태수가 김도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김도연이 금고를 연 건 박태수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돈을 빼돌린 후 김도연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김도연은 그 돈을 창고에 묻었을까?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 정말 박태수였을까? 경찰은 박태수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떠난 지 오래였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갑자기 이민 간다고 하더니 정말 떠나더라고요. 선희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은 한 줌의 뼈였습니다. 장례식장엔 몇몇 친척과 옛 동료들이 왔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했죠. 도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착한 사람이었는데. 선희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1990년 6월. 장례를 마친 선희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서류, 낡은 수첩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이 회사에 두고 간 사물함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회사 총무팀에 연락하자 담당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부인 언제든 오세요. 도현 씨 사물함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희는 다음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을지로 건물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격리부가 있던 3층은 이제 다른 팀이 쓰고 있었죠. 총무팀 직원이 사물함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선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회사 명찰, 몇 장의 영수증. 그런데 사물함 맨 아래 구겨진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2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은 남편과 회사 동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985년쯤 찍은 것으로 보였죠. 두 번째 사진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초가집 몇 채와 논밭이 보였죠. 사진 뒷면엔 대구 달성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1987년 8월 20일. 남편이 실종되기 보름 전이었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현 씨, 지난번 말씀하신 일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부장님이 알면 큰일 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당신 가족을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김미숙. 선희는 김미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죠. 선희는 총무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숙이라는 분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숙 씨요. 박태수 부장님 비서였어요. 근데 그분도 오래전에 그만뒀을 텐데요. 선희는 김미숙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김미숙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김미숙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선희는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죠? 김미숙은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사실 도현 씨는 박 부장님의 비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선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미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몇 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장부를 조작해서요. 도현 씨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는 박 부장님한테 그 사실을 따졌어요. 근데 박 부장님이 도리어 도현 씨를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을 밝히면 도현 씨가 공범으로 몰아버리겠다고요.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금고를 연 건가요?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현 씨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박 부장님이 빼돌린 돈의 흔적을요. 그래서 금고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요? 선희가 다그쳤습니다. 김미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 부장님이 먼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현 씨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범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현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선희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때 경찰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박 부장님이 저한테도 협박했거든요.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도 끝장난다고. 선희는 김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거 없어요? 박 부장이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증거요. 김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부는 다 없어졌을 거예요. 박 부장님이 떠나기 전에 다 처리했을 테니까. 근데요? 선희가 재촉했습니다. 김미숙은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나 증거 확보했어. 이제 끝낼 수 있어. 그게 9월 2일이었어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9월 2일. 남편이 금고를 연 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실종됐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말했나요?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말 안 했어요. 다만 창고에 뭔가 있다고만 했어요. 선희는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유골이 발견된 바로 그곳. 그럼 남편은 증거를 창고에 숨긴 걸까? 아니면 박태수가 남편을 그곳으로 유인한 걸까? 선희는 김미숙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구 달성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미숙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 박 부장님 고향이에요. 가끔 주말에 내려간다고 했어요. 선희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거기 주소 알아요? 김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수첩을 뒤적이더니 주소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선희는 그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녀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 외곽의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죠. 선희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박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알죠. 옛날에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오래전에 서울 갔어요. 선희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은 마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빈집 보이죠? 저게 박씨네 집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살아요. 선희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희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2개, 부엌, 창고. 창고 문을 열자 낡은 농기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회사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박태수가 빼돌린 돈의 내역이 적혀 있었죠. 날짜, 금액, 방법.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남편이 말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서류 맨 아래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필체였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김도연.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그래서 증거를 남긴 거였죠.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994년 여름. 남편의 죽음이 밝혀진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이제 40이 되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박태수의 범행이 확인됐고 회사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죠.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8월 중순 선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였습니다. 혹시 김도연 씨 부인이신가요?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분실물센터에 남편분 이름으로 된 가방이 접수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는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분실물센터 담당자는 그녀를 작은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방. 모서리는 해지고 손잡이는 낡았습니다. 가방엔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선희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물품 보관함에서요. 보관 기한이 오래 지나서 저희가 강제로 개봉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 5개, 낡은 수첩 1권, 그리고 흑백 사진 1장. 선희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년과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시골 마을 같았죠. 소년은 한 7살쯤 돼 보였고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봄.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이 여성은 누구지? 선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은 오래됐습니다. 페이지는 누렇게 바랬고 잉크도 번져 있었죠. 대부분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페이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날짜의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 그 아래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주소. 박태수의 집이었습니다. 선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9월 1일 날짜의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 기회다.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남편이 죽은 바로 그곳. 그럼 남편은 박태수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걸까? 선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열쇠들을 살폈습니다. 5개의 열쇠. 모두 낡고 녹슬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열쇠 같았고 다른 건 문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알 수 없었죠. 선희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방 언제 보관함에 들어간 건가요?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9월 5일이요. 보관 기한은 한 달이었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9월 5일. 남편이 실종된 지 이틀 뒤. 누가 이 가방을 보관함에 넣은 걸까? 선희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소년과 여성.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선희는 남편에게서 이런 사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형제가 없었고 친척도 많지 않았죠. 선희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의 사촌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혹시 도현이가 어렸을 때 친구나 아는 애 중에 사진 같은 거 남긴 적 있어요? 사촌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도현이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 선희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경에 보이는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간판. 확대해서 보니 달성 슈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달성. 대구 달성군. 선희는 다음 주 다시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아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박씨네 집사람 아닌가? 선희는 놀라 물었습니다. 박씨요? 박태수 말하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태수. 그 사람 옛날에 여기서 장가 갔었어. 근데 아내가 일찍 죽었지.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아들이지. 박씨 아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태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럼 이 사진은 박태수의 가족 사진이었던 걸까? 그런데 왜 남편의 가방에 들어 있었을까? 선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지. 박씨가 서울 가면서 데려갔을 텐데. 선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박 부장님한테 아들 있는 거 알았어요? 김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근데 박 부장님이 그 얘기는 잘 안 하셨어요. 선희는 물었습니다. 그 아들 어디 있는지 알아요? 김미숙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박 부장님이 혼자 키우기 힘들다고. 선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아원. 선희는 사진 뒷면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혹시 남편이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걸까? 선희는 서울의 고아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고아원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북의 한 고아원. 원장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아이가 1983년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1988년에 입양됐습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누가 입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기록은 비공개예요. 법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아이한테 매달 후원금을 보내던 분이 있었어요.
익명이었지만요. 선희는 물었습니다. 후원금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근데 1987년 10월부터 끊겼어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987년 10월 남편이 죽은 직후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통장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죠. 거기엔 매달 10만 원씩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 9월까지 남편이 그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박태수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였을까? 어떤 이유로? 1994년 겨울 선희는 남편이 남긴 퍼즐을 맞추기 위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고아원 원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은 왜 박태수의 아들을 도왔을까? 그 아이와 남편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선희는 다시 한번 남편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선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1982년 3월 15일자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박 부장님 고향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그분의 아들을 봤다. 아직 어린아이였다. 부장님은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셨다. 내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선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3년 5월 날짜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셨다고 한다. 혼자 키우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부장님께 매달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박태수를 동정했던 겁니다. 그를 도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왜 그랬을까? 선희는 일기를 더 읽었습니다. 1984년 날짜의 페이지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알게 됐다.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계속 확인하니 의도적이었다. 부장님은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태수의 횡령을. 하지만 그를 고발하지 못했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날짜의 페이지. 부장님과 약속했다. 내가 이 일을 묻어주는 대신 부장님은 더 이상 회사 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선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함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선희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987년 8월 날짜. 부장님이 또다시 회사 돈을 건드렸다. 이번엔 금액이 너무 크다. 더 이상 묻어줄 수 없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부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만약 그분이 거부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선희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박태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 기회를 거절했죠. 그리고 남편을 창고로 불러내 살해한 겁니다. 선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일기를 보여줬죠. 형사는 일기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동기가 확실해졌네요. 박태수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도현 씨를 살해한 겁니다. 선희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는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이미 사망했으니 처벌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명예는 회복될 겁니다. 그분은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막으려 했던 거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박태수의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입양됐다고 했죠. 그럼 지금쯤 15살쯤 됐을 겁니다. 선희는 그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그 아이를. 선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탐정은 3달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찾아냈죠. 아이는 경기도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돼 있었습니다. 새 이름은 이준호.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준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었죠. 선희는 사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대로. 선희는 준호를 만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않기로. 준호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과거를 들춰내는 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선희는 준호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것처럼 매달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성인이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연락해 주세요. 1995년 봄, 선희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 찾았어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죠. 선희는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995년 가을, 선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 일에 집중했고 가끔 준호가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가며 그 아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사건은 이제 정리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집 정리를 하다가 서울역에서 찾아온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은 이미 다 확인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방 안쪽을 만지다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죠.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선희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 부장님의 일, 그 아이의 일, 모두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박 부장님은 회사 돈을 계속 빼돌렸고 나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부장님을 만나 마지막으로 설득할 겁니다. 만약 부장님이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박 부장님이 나를 막았을 거예요. 선희,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돼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준호를 부탁합니다. 박태수 부장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매달 후원하던 돈 가능하면 계속 보내주세요.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희,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남편 김도현.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 거였죠.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편지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추신. 만약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단지 선택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선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박태수를 용서하려 했던 겁니다. 그의 아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던 거죠. 선희는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남편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기 위해. 며칠 후 선희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엔 한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죠. 자막엔 경제사기 사건 목격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태수였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박태수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선희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도연 아내인데요. 방금 뉴스에 박태수가 나왔어요.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박태수요? 선희는 말했습니다. 네, 분명해요. 제가 그 사람 얼굴 기억해요. 경찰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스에 나온 남자를 추적했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박태수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선희는 멍했습니다. 쌍둥이? 박태수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경찰은 그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의 이름은 박태준. 그는 인천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 박태준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요? 동생은 오래전에 죽었는데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1993년 마닐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했어요. 시신도 봤고요.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분이 1987년경에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 아세요? 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동생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해외로 급히 떠나기 전에 한번 찾아온 적은 있어요. 경찰은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태준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돈 좀 빌려줬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분 유품 같은 거 남은 거 없나요? 박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창고에 뭐가 좀 있긴 한데. 경찰은 박태준과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엔 박태수의 짐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서류들이 있었죠. 그중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1987년 9월 3일자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도연을 만났다. 창고에서. 그는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신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연의 시신을 창고 바닥에 묻었다. 금괴도 함께. 증거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나는 끝났다. 양심이 나를 갉아먹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경찰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태수는 김도연을 살해했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해외로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죠. 선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죽었고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가슴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2005년 여름. 10년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이제 쉰을 넘겼고 식당은 제법 번창했습니다. 남편의 사건은 먼 과거가 됐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휴게소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날, 창고에서 유골이 발견되던 그날, 편지를 읽으며 울던 그날, 어느 날 선희에게 낯선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선희 사장님이신가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젊은이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선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박태수의 아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준호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다고. 근데 제가 만든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선희는 그 통장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유언대로 만든 통장. 매달 돈을 넣었던 통장.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들었어.
준호는 물었습니다. 왜요? 저랑 무슨 관계신데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됐다고. 앉아. 긴 이야기야.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박태수의 이야기,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그 피해자의 아내였다는 사실. 이야기가 끝나자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도 기다려줬죠. 오랜 침묵 끝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친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저를 키워준 건 양부모님이에요. 좋은 분들이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 궁금했어요. 제 친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을까? 이제 알게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잘못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 아버지가 사장님 남편분을.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찍힌 사진. 이거 내 거야.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선희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너는 잘 자랐어. 우리 남편도 그걸 바랐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이후 준호는 가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선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아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2010년 가을, 선희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맞는 남편의 기일이었죠.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가 잘 자랐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요.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죠. 선희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선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부탁. 선희는 편지를 접어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넣은 건 누구였을까? 경찰은 박태수가 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날짜상으론 박태수가 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미리 넣어둔 걸까? 아니면 제3자가 있었던 걸까? 선희는 그 의문을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죠. 편지, 일기, 그리고 준호.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서남은 남았습니다. 2015년 여름, 선희는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하기 힘들었죠. 마지막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30이 되었고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준호야. 준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선희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2장 들어 있었죠. 하나는 어린 준호와 그의 어머니, 다른 하나는 김도영과 이선희의 결혼사진. 준호는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제 은인이에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너처럼 자라줘서. 그날 밤 선희는 액자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선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였죠.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가요. 준호는 선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선희의 장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친척들, 그리고 준호. 준호는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선희 사장님은 저에게 두 번째 어머니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사장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준호는 선희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김도현이 쓴 편지. 준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추신. 만약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단지 선택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현 아저씨. 그리고 사장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함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아저씨는 행복했을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분명 행복했을 거야. 자기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니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도현 아저씨, 그리고 제 친부모님. 모두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도현과 이선희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선함을 지키려 했던 남자, 그리고 그 선함을 이어간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선함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